안녕하세요. 정현진입니다. 총론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윤리적인 부분들, 그전에는 이제 스트레스 관련된 자기 안녕과 안전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전 시간에는 뭐 환자의 DNR 소생 문제와 관련된 것들도 이제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들 뭐 4개 하고 테스트 3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 비밀과 관련된 내용들도 언급을 했었죠. 그죠? 모두 다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뭐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항들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윤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법과 비슷한 강제성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법이라는 것은 바깥쪽에서 우리 삶 바깥쪽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결정한 부분들이라고 하게 된다면 윤리는 물론 우리가 사회 규범 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부분이긴 하지만 지키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내가 윤리 안 지킨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스스로 그 윤리의 기준선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 윤리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의 가치관과 신념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비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뭐 출산, 사망, 특정 전염병 같은 것들 특히 여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알려줘야지만 이 환자의 치료도 치료지만 이 사회적으로 그 전염병 같은 경우 얘기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병의 확산을 막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학대 같은 것들도 우리 외에 응급구조사가 아닌 이제 경찰 같은 분들이 꼭 알려야 되는 것들이죠, 그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공제하겠다는 소리는 여러 사람 모아놓고 이 환자 뭐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고 필요한 사람에게 또 다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감염병이 뭐 우리 국가 나라에서 지정한 뭐 일종 감염병이다. 그래서 요거를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환자에 대해서 이 환자 인자가 이런 걸로 했었는데 뭐에 대한 양성이 나왔더라. 양성 나와서 보고 드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보건당국이 내려와가지고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인 거지,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SNS에 올리고 그런 뭐,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올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게 되면 보고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쵸? 보고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 관련 것들,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취약 계통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했던 내용들하고, 이전 시간 했던 내용들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별도로 따로 지정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그 환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들은 제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제공, 필수 정보 제공이라는 것이 조금 적절한 내용일 것 같고요. 단어일 것 같고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불가침까지는 아니더라.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이 정보는 제공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게 된다면 제공해 주셔야 되겠죠. 마약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자가 마약을 하고 있다면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셔야 돼요? 경찰을 부르셔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환자를 돌보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정성을 가지고 치료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정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주셔야 되겠지만 마약이라는 것은 사회적 규범 안에서 법적인 부분 안에서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 법관 혹은 관련된 직업군들이 이제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동의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국가고시에서는 꽤나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꽤나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 자율권, 자기결정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던 그런 내용들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치료받을지에 대해 어떤 치료 방법으로 뇌를 회복시킬 건지에 대한 그 자기결정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기준점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성인이라고만 해서 동의를 그 사람이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시게 되면요, 여기 요 자율권 행사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내리기 위해서 사전 정보 제공받아야 되고요. 다양한 치료 방법 알고 있어야 되고 합리 위험과 혜택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지각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위협과 같은 자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요소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제일 좋은 이 치료법이 제일 좋은데 이거 안 하면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정말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거는 본인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요, 그죠? 요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완벽히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성인이긴 하지만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죠, 그죠? 이제 우리가 장애우라고 하는 분들, 요 분들은 나이랑 상관없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지각 능력, 자각 능력,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 능력이 모두 다 떨어진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여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자를 통해서 이 치료에 대한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무시적 동의입니다. 무시적 동의는 환자가 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각 능력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 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환자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각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는 받지 못하겠다. 그래서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묵시적으로 가겠다. 말이 없어도 환자 직접적으로 날 살려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응급처치를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환자 동의서에 표 없는 상태에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게 되면요, 요런 상태에 있을 때도 무시적 동의가 가능하다. 무시적 동의는 우리가 단순하게 의식소심한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상태일 때에도 무시적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게 되면 말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든지 머릿속에서는 다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신체적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런 상황일 때도 이제 충분히 무시적 동의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시적인 동의를 지금 저 같은 상황에서는 아파서 뭐 119를 불렀으면 저에게 항상 명시적 동의를 이런 처치를 할 거다, 이런 연평가를 할 거다, 어디가 아프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 답변을 하고 처치에 대해서 다 승인을 하게 되면 이거는 명시적 동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환자가 거부하면 이거는 뭐 무능력 상태는 아니죠. 본인이 거부를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에 자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이제 법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동의와 관련돼서는 뭐 윤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조금 더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명시적 동의, 묵시적 동의 요거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충분하게 정보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거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저희 갑니다 하고 그냥 사인 받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걸 받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다 차분히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죠? 설명해 주시는 거고 협박은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다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부하게 된다면 요거는 본인의 의사결정이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거부권을 행사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환자가 근데 어떤 말에도 본인의 자극적인 반응에서도 그 무반응으로 환자가 피드백이 온다면 이 환자는 적절한 자율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때는 이제 무시동의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원분배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건데 여기에서도 응급구조사의 특성을 조금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응급구조사 교과서 같은 경우는요, 병원 내에서의 그 내용들을 거의 안 다루고 있어요. 다룰 필요도 없고, 다뤄야 될 이유도 모르는 거죠. 왜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한정된 자원을 수호하는 역할이란 말이 있어요. 왜 한정될까? 당연하게도 좁은 앰뷸런스 공간이라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사람도 추가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게 되면 병원 내에서 심정지 상황이 응급실에서 터지게 되면 코드블루 띄어서 인턴들이 다른 과 인턴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CPR 대신해주러 처치를 대신해주러 일부분 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죠? 근데 현장에서 만약에 가게 현장에 도착했다면 환자가 두세 명이지 않는 이상 다리골절 환자, 근데 알고 봤더니 다리골절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도 더 있어서 손이 모자라요. 다리골절하고 뭐 당뇨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죠? 사람 만나보니까 골반골절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폐렴들을 보니까 이 환자 흡연도 많이 해가지고 COPD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뭐 처치를 다 하려고 하는데 너무 손이 모자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너무 한정적인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어떻게든 환자에게 최선의 그 의료 제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응급구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중증도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재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소 사상자만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 보시게 되면 이제 중증도 분류와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환자 중지도 분류 방법에 따라서 다수의 환자에게 이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중지도 분류 방법에 따라서 제공되는 처치에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환자가 위급한 환자가 있고 조금 덜 위급한 환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단순하게 똑같이 다리를 다쳤는데 한 사람은 양쪽 다리가 모두 다 절단되었고 무릎 위쪽으로 모두 다 절단이 되었고 한 사람은 양쪽 무릎 다 다친 것도 똑같은데 양쪽 무릎의 정강이 뼈가 조금 부러졌대요. 단순하게 부러졌대요. 외부로 이제 완벽하게 부러진 건 아니고 금 같대요. 단순하게 이야기할게 금강도 원래 이제 골절이긴 하지만 그렇게 됐대요. 그럼 이 두 사람들 중에 똑같이 들어왔으면 누구부터 처치하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지금 당장 생명이 위급한 환자부터 치료를 하는 것이 적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제 구급차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뭐 국빈, 귀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구급차 등이 별도로 할당되어서 이 사람들만 위해서 처치하는 구급차가 이제 별도로 존재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약간 사람마다 좀 가치관이 다르니까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배울 때는 모든 인간은 동일한 조건에서 모두 다 평등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만들 그러니까 어 너무나 귀중한 귀빈이라는 건 너무나 귀중한 손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구차만 별도로 하나 더 편중시켜서 따라당기게 하는 거.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런 가치에 부합되는가라고 하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는 좀 적절한 예시는 아닌 것 같아요. 위에서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적절한 예시인 것 같고요. 그 사람들에게 구급차를 굳이 할당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차피 거기 지나가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 결정되어져 있는 응급의료 체계 자체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운영되고 있다면 뭐 도로 중간에 뭐 아프다고 하면 그 근방에 제일 가까운 센터에서 출동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소생 가능할 만한 것 같죠? 뭐 가까이 있으면 소생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뭐 그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그 아래쪽에 뭐 은근히 혼란스럽고 신속히 인들의 어려움 발생한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론자부터 치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형평성하고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찬반에 갈리게 된다는 이야기들. 그런데 맨 처음에 얘기했던 중증도불연법, 그러니까 환자의 생명이 위급 환자부터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라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 그거 말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사람의 직위에 따라서 직위가 그 사람의 어, 위치라고도 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냥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이 사람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직위가 높은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제공한 의무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쭉 써져 있을 건데요. 보시게 되면 응급구조사는 특히 많은 의무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타인을 도와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은 보험 상태나 지원 력 등을 기준으로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응급구조사는 환자를 고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의료 보험이나 지원 능력 등을 이제 고려하지는 많이 고려하지는 않죠.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당연하게도 고르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분 능력에 따라서 일정 부분에서는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응급의료 체계는 공공재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일부 부분에서는 처치가 가능하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처치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비영리 단체인 이제 의료법인 같은 경우라도 어쨌든 간에 돈이 돌고 돌아야 되니까 국민건강보험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일부분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뭐 의료 그 환자의 상황, 경제적 능력 등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응급처치를 선별하지 않는다. 모든 환자에게 공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직종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뭐 환자 유기행위라는 말들, 이런 말들 써져 있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환자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처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치료를 제공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처치까지 그리고 이송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만 제공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크게 신경 써주시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비번일 때 제거하는 것 자체는 다른 차원에서 고려해야 된다. 비번일 때, 본인 근무일 때, 응급 처치해야 된다가 마주침 구조사 처치를 제거한다고 법 규정은 하지 않지만 유리적인 부분들은 있다.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환자가 쓰러진 것을 목격했는데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냥 내 일을 먼저 하기 위해 가지고 걸어가는 거, 지나치는 거 문제될 거 없죠. 그 사람이 응급사인지 아닌지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법보다는 없는 것뿐이 없을 뿐더러 본인이 그게 더 급하다는데 그걸 비난할 사람들도 없는 거죠. 그런데 윤리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자신이 기준점을 세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쓰러진 사람 받고 그 사람 위급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나도 급한 일이 너무나 급한 일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저열주를 해가지고 내 윤리가 조금 더 요 쓰러진 환자에 대해서 처치하는 것을 선호를 한다면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요게 저열주를 했을 때 지금 당장 내가 급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여기를 먼저 선택하신 것도 괜찮은 거죠. 법적으로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심적인 것들, 뭐 마음에 찔린다 그런 것들도 없는 거예요. 내 윤리적 기준에 맞춰서 어떤 행위를 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겠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절벽 떠집 같은 차량 진입하다 뭐 위험할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누르증부 조치하는 것 다른 사람들 최근 희생을 취하는 것들 이미 타인에 의해 도움되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써져 있는데 뭐 당연한 내용들이겠죠 그죠 당연한 내용들 저 같은 경우도 뭐 상황에 따라서 좀 여유가 있다면 차를 세워놓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앞에서 사고 났던 것 같은데 그 대학생 친구가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제 의식이 사라진 상태였는데 자꾸만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경찰들이 있었고 구급대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머리 두수고 도보고 좀 해주고 환자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더니 이제 구급대원들 왔더라고요. 이제 구급대원들은 제 선배였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애들이 있었을 때 저는 그 선택을 먼저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저는 바쁜 일이 없었어요. 그 갈등이 될 만한 것들이 없었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그냥 잠깐 있다가 한 5분이면은 곱차 올 것 같으니까 거기 앉아서 그냥 잠깐 도와주고 그다 인사하고 가는 거죠. 인기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교육인데요. 응급의료 체계에서 교관 혹은 멘토 임무 이런 말들이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실생이 환자하고 딱 두 명이 있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환자가 오히려 조금 싫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이야기되면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급대원으로 오길 원한다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습생 지도에 의해서 이런 것들 같이 설명을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들 충분히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이 실습생은 어디까지 배워왔고 이 배워온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이 환자분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실습생이 도와줄 거고요. 나머지 전문적인 처치는 제가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죠.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일단 명확하게 되면 혈압 재는 거는 여기 실습생이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할 거고요. 나머지 처치 뭐 다리 골절 부분에서는 저희가 부목을 되고 최대한 통증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에 그 뭐 실생이 허용되는 범위다라는 이한 식으로 나와져 있기는 한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 너무 중환자 급해 죽겠는데 그 지금 당장 인터벤션 기간의 사건을 성공해야 되는 환자인데 실생에게 경험이 작은 실생에게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교육의 기회라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문 직업적인 이게 말 좀 이상하네, 그죠? 직업적인 관계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